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 그죠? 저번 주에 쉬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지만 자,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바른 자세로 허리 펴고 쭉 앉아서 자, 깍지 껴서 고개 아래로 쭉쭉쭉쭉쭉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위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고개 돌리고 반대로 빙글빙글. 자, 앞에 보시고 깍지 껴서 손 위로 높이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앞으로 쭉 고개 숙이고 배꼽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뒤로 깍지 껴서 가슴 쭉 내밀고 하늘 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쪽 손 높이 올리시고 팔꿈치 구부려서 반대쪽 손으로 쭉 끌어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손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리고 손 앞으로 뻗어서 반대쪽 손으로 쭉 미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뒤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으쓱 후 내쉬고 으쓱 후 내쉬고 한 번 더 으쓱 후 내쉬고. 자, 손 앞으로 뻗어서 손끝 쭉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목 빙글빙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한번 털어주시고. 자, 허리 틀어서 뒤쪽 보세요. 뒤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앞에 보시고. 자, 다리 한쪽 허벅지 가슴 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끌어당기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리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리고. 자, 이제 한쪽 신발, 한쪽 다리 신발 벗고. 자, 다리 올려서. 자,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고개 숙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한번 꾹꾹 주물러 주시고. 자, 두들겨 주세요. 콩콩콩콩 두들겨 주고. 자, 발바닥 한번 두들겨 주세요. 발바닥. 발바닥 꾹꾹 눌러주시고. 발바닥 꾹꾹꾹. 자, 발가락 잡고 발가락 뒤로 젖히고 다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자, 발목 빙글빙글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려서 다리 한번 털어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 반대쪽. 자, 다리 올리고. 자, 앞으로 쭉쭉쭉쭉쭉쭉 고개 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꾹꾹 주물러 주시고. 자, 다리 두들겨 주세요. 콩콩콩콩 두들겨 주고. 자, 발바닥 두들겨 주시고. 발바닥.
발바닥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자, 발가락 잡고 뒤로 젖히고 다시 앞으로, 다시 뒤로, 앞으로. 자, 발목 빙글빙글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려서 다리 한번 털어주세요. 자, 내 나이가 어때서 안 까먹으셨죠?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자, 화살을, 자, 사랑의 화살을 여기도, 앞에도 쏘고 옆에도 쏘고 뒤에도 쏘세요. 뒤에도. 자, 막 쏘는 거예요. 자,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자, 다 이렇게 양옆, 앞뒤, 좌우 다 사랑의 총알을 쏘는 거예요. 자, 노래 한번 틀고 할게요. 자, 제자리. 자, 팔 높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한쪽 손 올렸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자, 반대쪽.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자, 하트. 사랑하기 딱 자, 좋은 자. 나이인데. 자, 양손.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변한 내 나이가 어때서 자, 하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자, 옆으로. 자, 위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앞으로. 손 앞으로 당기고.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자, 반대쪽.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자, 하트. 사랑하기 딱 자, 좋은 사랑의 나이인데. 총알. 자, 이쪽으로 어느 노정고.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반대쪽.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자, 하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한 번 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그래요? 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왜 없대? 아이고, 이 마이크가. 자, 다리 운동 이제 할게요. 자,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고, 들고, 내리고. 자, 5번씩만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다음은 발끝을 앞으로 쭉 폈다가 당기고, 쭉 펴고,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5. 자, 다음은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번에는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피고, 오므렸다가 피고. 자, 하나, 둘, 셋, 넷, 5. 이번에 무릎을 폈다가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자, 하나, 둘, 셋. 오늘 좀 뭔가 이상하네. 넷, 5.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5. 자, 다시 반대쪽. 다리 올렸다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5.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번엔 제기차기. 제기차기. 하나, 둘, 셋, 넷, 5.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5. 자, 한번 두들겨 주시고. 자,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들겨주고 다리. 자, 발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고, 들고, 내리고.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자, 발끝 폈다가 당기고, 피고, 당기고.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자,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앞만 보고 왔는데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자, 다리 한번 털어주고. 자, 두들겨 주세요. 자, 무릎 폈다가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자, 반대쪽.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자, 위로 올리고 내리고. 왔는데 한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자, 반대쪽.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자, 제기차기. 여기까지 왔는데 한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자, 반대쪽.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자, 두들겨주고.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자, 다리 한번 털어주세요. 자, 무릎 한번 꾹꾹 주물러 주시고, 무릎 꾹꾹 주물러 주고. 자, 무릎 빙글빙글 빙글빙글. 자, 반대로 빙글빙글. 자, 앞에 보시고,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등이 마주보게, 요렇게 손등이 마주보게. 자, 이 상태에서 빨래를 짠다 생각하고 쭉 짜고, 다시 쭉 짜고. 그러면 여기가 전완근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손등 마주보고 빨래 짜고 쭉 있는 힘껏 쥐어 짜세요. 자,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한번 털어주고. 자, 있는 힘껏 쥐어 짜셔야 돼요. 빨래 물기 하나도 안 나오게. 자, 손등 마주보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한번 털어주고. 자, 노래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손바닥 싹싹싹. 자, 박수.
뒤집어서 날 갖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자 손목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자 주먹 쥐고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옆으로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뒤집어서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자 손가락끼리 자 반대쪽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짠 자 손바닥 한번 비벼주시고 손바닥 자 손가락 사이사이 싹싹싹싹 손가락 사이사이 자 깍지 껴서 손 꾹꾹 자 손목 빙글빙글 반대로 빙글빙글 자 한쪽 손으로 자 목 뒤를 꾹꾹 주물러 주세요 목 뒤를 꾹꾹 한쪽 손으로 목 뒤 꾹꾹 자 반대쪽 손으로도 꾹꾹 자 어깨도 한번 꾹꾹 자 어깨부터 자 팔까지 반대쪽 자 두들겨주고 콩콩콩 두들겨주고 반대쪽도 두들겨주고 자 이제 손바닥을 꾹꾹 손바닥 꾹꾹 자 반대쪽 손도 꾹꾹 자 이제 손끝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주세요 머리 꾹꾹 자 톡톡톡 두들겨주고 자 이제 깍지 껴서 머리 위로 높이 쭉쭉쭉쭉쭉쭉 옆으로 반대쪽 자 뒤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자 천천히 내려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자 박수 10번 치고 마칠게요 박수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죠. 예수 내가 알기죠.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늘푸른 대학으로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우리가 늘푸른 대학 함께 모이다 보면요, 이것이 일상이 되고 너무나 당연한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참 감사한 그런 날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무슨 옷을 입을지, 또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또 먼저 할지, 누구에게 연락을 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나오실 때에도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선택을 또 마주하면서 한 차례의 선택과 고민을 이미 지나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생에 대해서 B와 D 사이에 C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에 선택 C가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매번 선택을 자주 한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항상 자주 하고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게 일반적인데, 선택은 해도 끝이 없이 어려운 것이 바로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책임. 내가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유년부 학생들,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 페이퍼 토이라는 장난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의 인물을 종이 접기를 해가지고 머리, 다리, 몸통, 팔 이렇게 풀로 붙여서 이 장난감을 만드는 그러한 활동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께 이걸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보시고는 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한테 좀 주저하시더라고요.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당일에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 페이퍼 토이 한 장씩 나눠주고 같이 재미있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아이들이 만들기에는 풀도 잘 붙여야 되고 가위질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안 붙어요. 팔도 떨어졌어요. 다리도 떨어졌어요. 사방에서 울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들께서 이 수십 개를 선생님들이 조립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죠. 저도 처음부터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함께 했는데 이 나중에 되니까
본드칠을 손에 하는 건지 종이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교사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들 손에 다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본드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풀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아이들도 고생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다시 느껴졌어요. 선택을 잘못하면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선택권을 가진 자에게 책임이 따라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데 선택하고 책임을 지려 할 때 발생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선한 목자와 삭군과 이리와 양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양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양을 책임지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이 목숨까지도 버리는 존재가 선한 목자래요. 목자랑 아주 비슷한데 다른 모습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삭군이에요. 삭군. 삭군은 이 돈을 받고 목자가 된 존재죠. 어쨌든 목자니까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리는 게 바로 이 삭군이에요. 이익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이 삭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힘도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이용은 참 잘하는데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삭군과 같은 존재입니다. 1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에 침범할까 고르고 어떤 양을 잡아먹을까 고르기도 하죠. 오늘날로 따지면요, 직접적인 위협과 고통을 주는 존재, 바로 악과 같은 존재가 1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은 어떨까요? 양은요, 다른 등장인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존재가 양입니다. 이 목자가 선택하고 양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도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군과 이리와 같이 위험한 요소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서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약한 존재, 그게 바로 양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양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목자가 양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합니다.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들은 아주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안전하고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존재고 바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존재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안전히 살아갈 때, 그 품 안에 살아갈 때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안전하게 거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양이 우리를 떠나면 큰일 난다라는 것, 양이 목자 곁을 떠나면 큰일 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도 스스로 계속 무언가를 선택하고 스스로 내가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데 도움을 줄 것처럼 유혹하는 수많은 사건들도 만나게 되죠.
겉으로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꾼이 좋다고 해서 다 따라가니까 이 세상에서 나도 저 사꾼을 따라가야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양이 이 이리와 늑대 같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사꾼의 유혹을 만나 따라오라고 한다면 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내가 선택한 사꾼을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름 선별하고 고심해서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악을 만났을 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가장 안전한 울타리에 보호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로부터 도망을 당하고 치고 있었어요. 힘도 잃고 능력도 잃고 모두가 다 배신해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는 그때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따라가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로부터도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양으로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인 솔로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과 안전히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을 찾아가서 양의 울타리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안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늘푸른대학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몸도 푸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충전하시고 찬양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고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모로서가 아니라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온 손장화 약사입니다. 이쪽으로는. 네, 이제 좀 마음을 비우시고요. 또 머리도 좀 비우시고요. 우리 좀 공부 좀 해봅시다. 예. 네, 여기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약을 드실 거예요. 감기약, 영양제, 또 근육통약, 또 비타민제. 여기에서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몇 가지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2개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마 2개는 더 넘을 거예요. 5개, 3개. 아직도 다 못 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영양제 먹고 있고요. 예, 비타민제, 영양제. 그리고 또 가끔 감기가 오면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2개 내지 3개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칼슘제도 영양제죠. 네, 예. 5개. 5개 드시는 분 계시네요. 넘어갈게요. 예. 의약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경험하고 계시지만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의약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인체 속에서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 증상을 완화시켜 주거나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물질,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감에 먹는 약 타미플루라는 약 요새 가끔 나가는데요. 그런 약도 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기도 하죠. 여러분들 폐렴 주사 맞으셨나요? 예, 많이들 맞으셨을 거예요. 여름마다 폐렴이 오기 때문에 폐렴 주사를 미리 백신을 맞기도 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약에 대해서 3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뭐 중이염이 걸렸다거나
또 후두염이 걸렸다거나 치료 목적으로 3일 내지 5일 동안 약을 먹기도 하고요. 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우리 타이레놀 같은 거 먹죠. 개보린 같은 거.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맞으셨던 것처럼 백신, 폐렴, 백신 이런 것들을 맞아서 감기 덜 걸리도록 이렇게 먹는 3가지 약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의약품도 먹고는 있지만 건강기능식품도 참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은 약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 약은 이게 제대로 이익이 주는가 해가 되는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균형을 맞춰서 약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 유해성을 배제해서 약을 만들어내죠. 기능식품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유효 성분의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의약품은 유효성을 또 표시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또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예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유효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인후염에 먹습니다. 그런 질병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성을 표시를 하는데 영양소 기능이 있습니다. 또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서부터 의약품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파라세술스라는 스위스 의사가 정의를 하기로 모든 약은 다 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은 항상 적절한 필요한 양만큼 먹어야만 의약품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독을 가지고 또 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독을 잘 이용하면 의약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보톡스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보톡스 같은 것은 독을 이용해서 의약품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부작용을 이용해서. 그래서 주름살을 피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약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을 먹을 때는 적절하게 올바른 용량을 지켜서 먹어야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우리는 내 맘대로 이거 좋을 것 같다 맘대로 먹는 거를 약의 오용이라고 그래요. 잘못 사용하는 거를. 그리고 또 감기약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거를 여러 알을 먹는다? 그럴 경우에는 약을 남용한다는 얘기를 쓰죠. 그리고 또 약은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비약 같은 거 하루에 하나 먹어도 잘 들었는데 처음에는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세 알이 되고 세 알이 열 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약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약의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 의존성이 또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담배 끊어야지 하고 해서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를 끊었더니 막 오심, 구토, 현기증 나고 이렇게 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마약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마약도 금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약 속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의존성이 강한 약물이나 그런 담배 같은 거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독 단계까지 가면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 결국 이렇게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모든 약물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내 몸에 약물뿐만 아니라 음식도 이렇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어를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약물도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저항성이 낮아져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을 받은 약사한테 얘기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를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약국에 가면은 내가 어떤 진통제를 먹었는데 막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약국에서 이 약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이 있으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하면서 쪽지를 건네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통제 먹고 두드러기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약물이 있다 하면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약은 약 안에 레벨에 이런 효능 또 부작용 이런 약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고 다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옛날 걸 약을 받게 되면 약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약 설명서를 읽어보다 보면 와 무서워서 약 못 먹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챙겨볼게요. 예, 타이레놀 시럽 아기들 열 날 때 시럽을 먹이는데 이렇게 뭐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과민 반응이 나서 이런 현상이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소화기관이 때때로 해서 구토, 식욕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심근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먹고 나서 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에 독성이 생겨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겁이 나는데 이런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받게 되는 전문 의약품이 있는가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타이레놀 주세요. 개보린 주세요. 감기 이런 증상이 있는데 감기약 주세요 하면서 매대에서 직접 얘기해서 탈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처방을 받아서 조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처방약은 내가 가서 필요한 약을 바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입을 통해서 물론 주사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알약들이죠. 알약을 먹게 되면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에서 약이 녹은 다음에 이거를 간으로 보내요. 그러면 간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문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내 몸 전체에 퍼져나가게 돼서 약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제 다 몸 안에서 돌고 나면 소변 아니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약의 이런 대사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을 이제 취급하다 보면 주의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약을 취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받으러 또 진료를 받으러 병원이나 약국에 가게 되면 내가 먹고 있는 약을 꼭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약을 중복해서 처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관절약을 먹고 있는데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진단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은데 거기엔 또 진통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통제가 3알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 아플 때 먹는 약에도 진통제, 또 감기약에도 진통제, 또 눈이 아파서 먹는 약에도 진통제. 그러면 약이 3개가 겹치게 돼요. 중첩이 되면은 이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을 꼭 미리 얘기를 하셔야 중복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약 봉투를 잘 읽어보시고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제한 약을 먹다가 제대로 안 먹어서 많이 남았어. 근데 남편이나 애들이 또 기침을 하네. 그래서 이거 내가 먹던 감기약인데 너 먹어라 그러면서 남한테 약을 주면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 다 처방하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약을 남한테 줘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약을 내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드세요. 내가 혈압이 높아서 이 약 먹었는데 혈압이 잘 떨어지고 약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드세요. 그래서 약을 받아서 드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약은 내가 먹어야 되고 자기 약을 꼭 먹도록 합니다. 약은 또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물이 없다고 그냥 침으로 꼴깍 그냥 삼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꼴깍 삼키시게 되면 그 약이 이 식도에서 녹아서 식도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양으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요구르트 약이 쓸까봐 요구르트 또 어떤 경우에는 우유 이렇게 그런 걸로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반드시 물로 드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술로 드시는데 술로 드셔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되고요. 요구르트도 안 되고요. 술도 안 되고요. 침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약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안검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 방울,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방울 내지 2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눈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골고루 약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때로는 귀에 넣느냐, 또 코에 뿌리느냐, 그리고 또 입에다가 흡입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신대요. 그 사용법을 꼭 설명을 잘 들으셔서 그 사용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식품에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크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되도록이면 지키시면 좋고요. 부득이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설명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약 복용 시간인데요. 복용 시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약은 보통 식후 30분에 먹습니다. 식후 30분. 그런데 당뇨약, 또 항진균제 이런 특별한 약은 식사하시고 바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타민 C 많이 드시지요? 비타민 C는 약이 되게 쉬어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식후 30분에 먹게 되면 공복에 먹기 때문에 속이 쓰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숟가락 놓자마자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산제, 속이 쓰려서 빨아먹는 알마게리라든지 겔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너무 많이 나온 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간에 먹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이런 것들은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소변
이런 소변을 기능을 조절해 주는 약들은 자기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같은 거는 4시간마다 드세요, 6시간마다 드세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먹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6시간마다 먹고,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식간에 먹고, 어떨 땐 하루 종일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식후에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빠뜨리고 잊어버리고 안 먹는 것보다는 약을 먹어서 일정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꼭 복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약을 내가 먹는 약이 너무 많다 이럴 때에는 꼭 약사한테 상의해서 물어보세요. 이거 다 같이 먹어도 좋습니까? 그래서 요새 소변을 조절해 두는 그 배뇨 이상에 먹는 절박성 빈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전에 먹는 게 원칙인데 그냥 자기 전에 깜빡하고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아침에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뇨약 중에서는 식사 후 바로 먹는 약도 있지만 식전에 먹는 약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섞여서 같이 1차 약, 2차 약, 3차 약을 선택해서 3가지 약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3가지를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너무 혼동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식사 후에 바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적절한 그 변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들을 우리가 타가오게 되면 약을 보관하는 데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약은 직사광선에 약합니다. 그래서 햇볕 노출이 심한 자동차 앞에 놓는다거나 이러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약은 통풍이 잘 되는 신선한 곳에 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을 받아오시면 약통을 필요하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을 약통에 넣어야지 하고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통에는 라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엉뚱한 약에 그 내가 먹는 약이 들어가서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절대로 다른 용기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곧잘 뉴스에서 나오죠. 냉장고 안에 바카스가 하나 딱 놓여 있어서 바카스인지 알고 먹었는데 농약이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사망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을 옮기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먹는 약을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마시고요. 만약에 옮길 경우에는 그 라벨이 먼저 붙어 있었던 표딱지를 반드시 떼서 무슨 약이라는 것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옛날에는 약국에 가져오면은 폐기를 하겠다고 약 수거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쓰레기를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약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약도 그냥 쓰레기에다가 같이 넣으셔서 버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쓰레기를 누가 뒤져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따로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진통제였는데 옛날에 하얀색 연두이고 하얀색 알약이네, 이게 진통제 맞네, 그러고서 잘 긴가민가 하는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얀색으로 존재하는 약이 너무 많아요. 위장약일 수도 있고 진통제일 수도 있고 또 심근경색에 먹는 약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절대 옮기지 않고 의심되는 약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복약 상담을 하는 한 예를 이렇게 참고로 제가 가져오고 왔는데요. 이 사람들 여자분인데 보니까 전립선에 먹는 약도 있고 혈압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립선에 먹는 약을 소변 조절하기 위해서 여자분들도 먹는구나. 근데 이분은 지금 약이 12가지를 먹고 있어요. 12가지. 엄청 많이 먹죠. 근데 이렇게 12가지, 15가지, 17가지 이렇게 많이 먹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있는 사람이 당뇨도 있죠. 고지혈증도 있죠. 거기다가 또 허리도 아파요. 무릎도 아파요. 또 감기도 걸렸어. 그리고 또 변비도 생겼어. 또 어지러운 것 같아서 빈혈도 있는 것 같아. 이러다 보면 약이 12가지,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를 먼저 챙겨서 먹는 경우, 그런 거를 잘 감안해야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달라토로스, 아스피린 프로텍트, 로자살탄 이렇게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압약을 먹는데 좀 어지럽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또 빈혈약을 처방을 했네요. 빈혈약을 처방하니까 빈혈약에 필요한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제를 또 처방을 했고, 또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이뇨제를 또 처방을 했고, 또 이걸 먹다 보니까 소화가 속이 쓰리고 막 이러니까 소화성 궤양약이 또 들어왔고요. 또 소변이 안 좋으니까 또 소변을 잘 조절해 주는 약이 들어왔고,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또 신경안정제가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약이 자꾸 늘어납니다. 근데 내가 먹고 있는 약을 꼭 얘기하라는 게, 여기에서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이뇨제를 처방했는데, 이뇨제는 또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약을 꼭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을 중복 처방하는 그런 이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 당뇨약 있으신 분들이 관절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관절약을 처방받아요. 그러면 이 약을 다 한꺼번에 먹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혈압약 꼭 드셔야 되죠. 또 당뇨약 꼭 드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는 꼭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무릎 아파서 관절약은 먹으면 좀 좋아지고 좀 증상이 개선이 됐다가 또 안 먹으면 또 아프고 또 먹으면 괜찮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꼭 필요한 약과 조절할 수 있는 약을 구분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 같은 거를 먹는 경우에는 자기 전에 먹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약물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또 수면제 복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쭉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일반 의약품 상식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제 많이 드시죠? 진통제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마 거의 다 드셨을 거예요. 진통제는 감기약에도 들어가지만 관절약에도 들어가요. 진통제가 없으면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모든 사람이 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진통제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꼭 필요할 경우에만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감기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감기 예방한다고 감기약을 미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감기는 원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에 콧물이 나면 콧물을 멈추는 약을 주고요.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을 멈추게 하게 기관지를 열어주는 약과 가래 삭히는 약을 주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도 그 증상을 경감시켜 주는 거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절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계속 아프니까 매일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진통제는 때로 위장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통제 먹고 속이 뒤집어졌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또 겔포스를 먹어. 또 겔포스를 먹었더니 막 먹었더니 변비가 생겼네. 또 변비약을 먹어. 이런 식으로 약이 연쇄적으로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은
가장 적절하게 잘 찾아서 드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단골 약국에 가셔서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약을 남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제. 소화제는 과식을 했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는 약이죠. 이 소화제도 효소제가 있고 회스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큐자인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소화제도요, 식물성 소화제가 있고 동물성 소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고기 먹고 체했을 때에는 제가 고기 먹고 체했어요, 소화제 좀 주세요 하면 구별돼서 줄 겁니다. 어떤 분은 야채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속이 부글거리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식물성 소화제를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화제도 또 위의 기능을 막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서 또 잘 내보내게 해주는 그런 소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약을 사실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회스탈 주세요, 뭐 배아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뭘 먹었는데 이틀 전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불편한데 거기에 맞는 약을 주십시오 하면서 증상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평상시에 회스탈 먹고 잘 들었으면 회스탈을 먹어도 되겠지만 또 물약도 많이 있잖아요. 물약 종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화제도 잘 선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산제는 소화제가 아닙니다. 제산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음식을 막 녹여주고 또 잘 이렇게 부숴줘서 잘 소화시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산이 나오게 되면 그 산으로 인해서 속이 쓰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산을 중화시켜주는 제산제를 먹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산제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겔포스라든지 알마겔이든지 뭐 이런 거 알약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을 건지 제산제를 먹을 건지는 본인이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바른 약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산제는 보통 그래서 식간에 먹습니다.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그래야지만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감기약은 두루두루 다 증상에 맞게 약이 들어있어요. 콧물약 조금, 기침약 조금, 약간 또 열도 나니까 해열제도 조금 들어있고 그렇게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콧물약에 또 소변을 잘 안 나오게 하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소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콧물약이 안 들어간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 사실 때는 좀 말을 많이 하셔서 내가 필요한 약을 꼭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콧물이 나는데 기침약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하게. 이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에 맞춰서 약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침하는데 콘택 600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콧물 나세요? 네. 아니요, 기침 왔는데요. 콘택 600은 콧물에 먹는 약입니다. 기침약 드릴게요. 그래서 기침약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은 반드시 증상을 얘기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알레르기약, 우리 뭐 고등어 잘못 먹었거나 무슨 음식 잘못 먹었으면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토란을 먹으면 막 목이 옥죄 온다 그래요. 토란에 독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토란을 요리할 때는 물에 오랫동안 담궜다가 먹는데, 그래서 추석 때 토란국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싫어해서. 그런 식으로 음식에도 독이 있어서 그런 거를 요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항알러지 약은 그런 발진이 날 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주사까지 맞아야 돼요. 이제 심하지 않고 몸에 발진이 나고 이러면 반드시 무슨 약을 먹고 그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도 있고요.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먹는 항알레르기약,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알레르기약은 조금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1세대는. 근데 이제 2세대, 3세대는 졸음이 오지 않게 이렇게 하루에 한 개 먹는 약으로 이렇게 약이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진이 나거나 이럴 때는 항알레르기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독약, 요즘에 소독약 사시기 힘들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진기, 우리가 외정시대 때 다 약이 없을 때에는 빨간 약 아까진기를 발랐는데, 그 아까진기는 수은 중독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까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비돈을 많이 쓰죠. 포비돈 바르면 약간 적색빛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알코올 많이 쓰시고, 근데 알코올이 조금 따가워요. 그리고 많이들 과산화수소수를 쓰는데, 과산화수소수는 살균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독약 사실 때도 약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에 소독할 건데 뭐 알코올 주세요 이거보다도 어디에 소독할 건데 소독약을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소독약이 하이드로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비싸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그냥 반드시 이렇게 세척해서 다른 연고 안 바르고 그것만 딱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습윤 상태를 유지해서 빨리 치료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내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면 봉긋하게 진물을 흡수하면서, 그 진물을 흡수하면 그걸 떼내고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메디폼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하이드로겔이라는 그런 수분 반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처 연고, 뭐 호시딘, 뭐 마데카졸, 뭐 항생제가 들어있는 그런 상처 연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모르면 약사한테 의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이 깊이 파이고 이러면 수술을 해야 되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이렇게 잘 치료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처 연고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피부 연고제, 우리가 뭐 옛날에 어른들 칸비션 연고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신 피질 호르몬제가 들어있는데 가려움증 뭐 이런 데에도 좋아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연고제에 항생제 성분하고 부신 피질 호르몬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연고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를 바르게 되면 이제 가려움증도 완화되고 빨리 피부 이제 습진이나 건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곰팡이 약들도 있는데 무좀이 옮깁니다. 그래서 혹시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슬리퍼 같이 신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건을 같이 쓰셔도 안 돼요. 그래서 옮기니까 무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막 벗겨지고 가렵고 이래서 발가락 사이사이가 아마 진물 나고 그래요. 그래서 무좀도 무좀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무좀약도 아무데나 막 바르고 그러는데, 그거 무좀약은 항진균제이기 때문에 곰팡이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선에 바르시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고 같은 것도 잘 선택해서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연고를 매일 아침에 화장품 바르듯이 바르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연고를 오래 남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얇아져요. 그래서 연고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고도 잘 선택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충제는 봄, 여름으로 온 식구가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뭐 회충이 뭐 변으로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약을 먹으면 그게 다 분해돼서 나오기 때문에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산토닌 먹고 막 대변 보면은 막 꿈틀꿈틀 뭐가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끔찍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구충제는 어떤 분은 먹으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기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다 같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야채가 많이 나오는데 야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곤충들이 있어서 세척을 잘 안 할 경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충제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온 식구가 같이. 예. 그리고 이제 파스들 많이 쓰시죠? 지금 파스 붙이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아마 많이 붙이고 계실 거예요. 파스도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진통제는 먹어서 효과를 보지만 이 파스는 피부에 붙여서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흡착시켜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먹는 약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파스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파스 붙이셔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막 짓물르거나 빨갛게 올라오면 바로 떼주셔야 돼요. 근데 파스 뗄 때 요령이 있어요. 아프다고 살살살살 뛰면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냥 한꺼번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쫙 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쫙 한 번에 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너무 접착력이 강해서 떼다가 이렇게 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 접착력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파스도 보면 용량이 2배 있는 게 있고 그냥 뭐 케토톱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좀 오래 가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핫이 있고 쿨이 있어요. 대부분 쓰는 거는 쿨이에요. 핫은 만성적으로 쓰시는 이제 요통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핫은 뜨거워요. 그래서 오래 하시게 되면 이제 조금 후끈거리는 게 있죠. 근데 나는 후끈거리는 게 좋아 해가지고 또 핫을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핫하고 쿨은 적절히 잘 배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리에 접질려 가지고 파스를 붙이시는 경우는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차가운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쿨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핫을 바르시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생용품 뭐 약국에서 그에 많이 팔죠. 탈지면, 핀셋, 같은 반창고, 붕대 이런 것들은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는 버리세요. 어떤 분은 막 10년 된 거 가지고 계셔서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버리셔서 신선하게 잘. 그리고 약을 아이들이 집에 이제 대부분 손주를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아이들은 약이 알록달록하고 막 색깔이 너무 이쁘니까 약을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에 대해 많이 쓰는 일반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스 종류에 보면 이렇게 롤로 된 거 이렇게 피부에 직접 롤로 문대는 것도 있고 스프레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붙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동전 파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뭐 혹시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네.
네, 계속 바르셔도 되는데 자꾸 다리가 가려우시대요. 네, 예, 가려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피부가 되게 건조해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이 닦는다고 비누칠을 마구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는 수분도 있지만 유분도 있어요. 적당히 유분이 있어야 주름살도 안 생기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 유분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유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하실 때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 안 하시면 좋겠어요. 비누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아주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주 개운한 맛은 있지만 그게 내 피부에 있는 기름기를 쪽쪽 빼줍니다. 그래서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땀 차는 부분만 살짝 해주시고요. 그냥 물로만 씻으시고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렇게 대보면 그게 폐하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5.3 정도 되거든요. 중성이 7이에요. 7에서 아래로 가면 산성이고 위로 가면 알칼리성인데 우리 피부는 산성입니다. 근데 대부분 비누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걸 쓰면 아주 개운한 맛이 나고 뽀송뽀송한데 피부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비누는 이렇게 땀 많이 차는 부분만 하시고, 이렇게 가려우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유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수분을 타월로 한 반만 닦으시고요.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바디로션을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 가려움증이 좀 많이 개선이 되실 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많이 가려운 부분은 연고를 쓰시는데, 연고를 뭐 계속 쓰셔도 해가 되는 것보다 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쥐가 난다 자다가. 네. 쥐가 난다. 예. 자다가 쥐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근육에 유산이 이제 그 근육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에 젖산이 고여요. 우리가 많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젖산이 고이면 이 젖산으로 인하여서 근육이 이렇게 좀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리는 그런데 쥐가 날 때에는 일단 그 뭐 맨솔에담이나 뭐 이렇게 뿌리는 파스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는 이제 멘톨 성분이 들어 있어서 순환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문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걷다가 이 발가락 같은 데가 막 붙어가지고 쥐가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마사지 해주시면서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보면 쥐가 날 때 응급처치법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서 운동하는 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운동 하는 법을 좀 익히셔서, 내가 평상시에 자다가 막 종아리 쥐가 나서 막 불편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종아리 근육 날 때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 어떻게 근육을 풀어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미리 습득을 하셨다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영양제를 홍삼 엑기스, 뭐 종합 비타민, 비콤, 그 가게 보니까 비콤 C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것을 사왔는데 그냥 하루에 여러 가지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다 하나씩 다 먹은 다음에 시작해서 먹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아마 자녀분들이
어머님 이거 몸에 좋으니까 잡수세요. 기운이 없으니까 홍삼도 잡수세요. 그러면서 홍삼도 주시고 또 비타민 영양제도 주시고 또 칼슘도 뼈 튼튼해야 되니까 칼슘도 드세요. 그래서 칼슘도 주시고 하니까 아마 집에 영양제가 4-5개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섭취하면 좋지만 음식이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긴 하지만 편협적으로 먹기 때문에 어떤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비타민 종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무기질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양을 채워줘야 되면 먼저 영양을 채워주고 그런 다음에 돌리는 게 필요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영양이 많이 식사를 잘 못해. 그러면 여러 가지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운이 떨어졌어? 그래서 홍삼을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홍삼을 같이 드셔도 돼요. 영양제랑 홍삼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근데 이제 홍삼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이 좀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먹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영양제는 아침에 먹고 홍삼은 저녁에 먹고 이렇게 좀 나눠서 먹으면 조금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 먹고 하나 남겨놨다 다음에 먹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같이 드셔도 되고요. 1시간 뒤에. 1시간 뒤에 먹는 것보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네. 네. 자꾸 시렸다가 뜨거웠다가 막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다리가 자꾸 시렸다가 뜨거웠다 그러는데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식사는 잘 하십니까? 집사는 그런 대로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단백질, 고기 좀 드셔야 됩니다. 이제 고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이래가지고 육고기를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고기 드셔야 됩니다. 영양 조사를 해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두 번째, 비타민 D. 햇빛도 많이 쏘셔야 되고요. 고기도 드셔야지만 이 단백질은 내 몸의 근육, 머리털, 발톱, 손톱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꼭 드셔야 돼요. 한 근 600g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매 끼니마다 한 5-6점 이렇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 꼭 드십시오. 그리고 아까 영양제 얘기도 나오고 절인 얘기도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아주 중요해요. 잘 잡수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당뇨 조절하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목숨 걸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바쁜 일 없으시잖아요.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잡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저쪽 뒤쪽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영양 부족의 경우가 많아요. 눈 밑에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네, 눈밑이 떨릴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마그네슘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쥐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 한번 습득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마사지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손발이 저린 거. 네, 손발이 저리다고 하는 거는 일단 영양 부족이에요. 왜냐면은 내 몸에 채울 것을 다 채워줘야지만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고기도 좀 드시고 식사를 잘 하셔야죠. 밥도 드시고 날씬하신데 밥을 좀 많이 잡수세요. 고기도 드시고. 그만할까요? 또 누가 또 한 분 더 하시죠? 아니 저는요 잠자는 게 좋아요. 잠을 자고 나면 만사가 오케이. 아니 잠을 자요 저는. 너무 자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싫어. 그래도 운동하셔요. 아유 고민 잠이 안 와서 고민인데 여기 권사님은 잠을 너무 잘 잔다고 자랑하시네. 그렇죠. 대부분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고민하셔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은 아주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고민이시라고 그러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잠 잘. 되게 나이가 먹으면 네. 예, 일단 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잠자는데 문제가 없었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잠을 자는 호르몬이 덜 나와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게 되는데 수면제 뭐 졸피뎀 뭐 요새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몽롱해서 이게 몽유병 환자처럼 자기가 한 일을 몰라서 고민하시고 그런 분도 많은데요. 일단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처방을 받으십시오.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먹고 주무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안 먹고 버틴 것보다. 근데 먹어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수면제 처방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에 의존성이 생기는 건데 반알 먹다가 한 알 먹고 안 되면 또 두 알 먹게 되고 그러는데요. 약을 조금 바꾸실 필요도 있는데 병원에 처방 받으실 때 내가 이거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좀 약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생활요법에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한다. 둘째, 어려운 책을 읽는다. 어려운 책을 읽으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리고 베개 밑에 라벤더 같은 그런 그 향기 요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캐모마일, 뭐 라벤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베개 밑에다 살짝 향을 뿌려주면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낮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주무시고 낮에 활동하시고 하셔야 되고, 아까 다리 또 아프신데 예, 보통 70이 넘어가면요 진통제로 매일 먹고 살아냅니다. 진통제 계속 드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진통제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통제 먹으면 속이 아파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진통제 안에 위보호제가 같이 나오는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처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그 진통제 먹는 거를 너무 겁내하시지 마시고 약 드시고 허리를 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약물 안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손장화 사모님 이 명강사를 섭외하느라고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애먹었어요. 스케줄이 워낙 많으셔서 그럼에도 오늘 여기로 오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그렇죠. 보고 싶으셨죠? 여기 또 같이 오신 분이 더 보고 싶으셨을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이화영 원로 목사님이 에스코트하고 같이 오셨어요. 기도도 하나. 네, 그 수면제가 우리 손톱보다도 작잖아요.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1톤 트럭으로 30대 분량이 팔린대요.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도 몇백 명 이상이 하루에 수면제 처방을 받는데요. 이만큼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고생하고 현대를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어른들, 노인들만 수면제를 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 더 치명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 10대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를 많이 먹는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흘러갑니다. 저 하늘에 구름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세월도 흘러가고 또 사람도 흘러갑니다. 아울러 구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슬픔도 흘러보내고 아픔도 흘러보내고 또 질병도 다 흘러보내는 이런 멋진 우리 어르신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금오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늘 푸른 대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늘 청청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푸른 대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